뜨거운 밥을 10분만 식혔다가 드시면 됩니다. 체력은 밥심에서 나온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밥은 기본이고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도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밤엔 자꾸 깨고 눈은 침침해지고 피곤함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게 다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어르신들의 몸과 식습관을 지켜본 78세 영양의학 전문의 윤세진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침묵해온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밥상의 비밀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진 않나요? 흰 쌀밥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엉뚱한 잡곡을 섞어 밥을 지어 드시진 않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밥이 혈관을 막고 지방을 쌓고 결국 수명을 줄이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밥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신의 밥상이 건강을 살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시작해 주세요. 나 혼자 먹는데 밥을 매번 지을 필요가 있나요? 박명희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70이 넘고 혼자 사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밥 짓는 일은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처음엔 몇 끼 갓 지은 밥을 드셨지만 보온 기능은 전기세만 잡아먹고 하루만 지나도 밥이 누렇게 변하고 딱딱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쌀을 넉넉히 씻어 밥을 짓고 1인분씩 나눠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아침마다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워 한 끼 해결. 편하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들 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편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그 밥이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걸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냉동 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한 밥은 혈당을 급격히 높입니다. 그 수치는 갓 지은 밥보다 무려 42%나 높았고 몸속에선 피가 끈적해지고 지방이 쌓이고 췌장과 간이 혹사당합니다. 박 할머니는 자주 피곤했습니다. 식사 후엔 바로 누워야 했고 밤엔 자다가 손이 저렸겠고 아침엔 얼굴이 붓고 눈이 잘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지만 늘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수치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약 계속 드세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밥은 어떻게 드세요? 박 할머니는 무심히 말했죠. 냉동밥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요. 그 말에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밥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년 안에 인슐린 주사 맞으실 가능성도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아끼려고 선택한 방법이었을 뿐인데 그게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고 수명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냉동밥을 데워 드셨나요?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조금씩 자주 밥을 해서 밥솥에서 꺼내 드세요. 전기세 조금 더 들고 조금만 더 부지런해진다면 인슐린 주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박명희 할머니는 냉동밥 이야기를 들은 날 집에 돌아와 냉동실을 열어보다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햇반으로 먹어야겠다. 사실 요즘 어르신들 대부분이 햇반을 꽤 자주 드십니다. 귀찮을 때, 밥하기 싫을 때, 여행 갈 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따뜻한 밥이 금세 나오니까요. 게다가 TV에서는 무균 포장, 깨끗하게 만든 쌀밥이라는 말도 하니까 냉동밥보다야 낫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한 달 전 박 할머니처럼 혼자 사는 68세 정정자 어르신이 진료실에 왔습니다. 살도 빠지고 쉽게 지치고 소화도 잘 안 된다는 호소였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식후엔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했죠.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높고 빈혈 증세도 있었으며 위산도 과다한 상태였습니다. 처방을 내리기 전 저는 식사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밥은 어떻게 드세요? 그분도 역시 말했습니다. 거의 매일 햇반이에요.
간편하고 따뜻하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간편함 속에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햇반은 공기와 세균을 막기 위해 고온 고압으로 살균됩니다. 이 과정에서 쌀 속 전분이 심하게 변형되고 소화 효소에 더 빠르게 분해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햇반은 일반 밥보다 혈당을 더 빠르고 높게 올립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 위장병학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즉석밥의 혈당 지수는 평균 86 이상으로 갓 지은 밥보다 20~30%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햇반은 대부분 흰쌀 100%입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만감도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더 자주 군것질을 부르게 됩니다. 정정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햇반 하나 먹고는 금방 배가 꺼져서 반찬이나 과자, 과일을 계속 집어먹게 돼요. 그게 결국 당과 지방 섭취 과다로 이어졌던 겁니다. 햇반에는 영양 보충을 위한 특별한 잡곡이나 섬유질이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탄수화물일 뿐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간을 혹사시키고 오랫동안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과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박명희 할머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햇반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몸이 더 피곤했던 이유가 그거였네요. 혹시 지금도 편하다는 이유로 햇반을 자주 드시나요? 당장 밥을 짓기 어려운 날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 습관처럼 드신다면 당신의 간과 췌장은 점점 지쳐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정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돌아가 햇반을 한참 바라보다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매일 먹는 이 밥이 내 몸을 지치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입에 넣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랜만에 쌀을 씻었습니다. 귀찮고 손은 좀 가지만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답니다. 맞습니다. 귀찮더라도 정성 들여 밥을 짓는 일이야말로 건강을 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때 효과를 3배로 좋게 하는 저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밥을 뜨거운 상태로 바로 드시지 말고 10분 정도 식혀서 드시는 거지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밥은 지은 뒤 바로 먹을 때보다 조금 식혔다가 먹으면 몸에 덜 부담이 됩니다. 밥이 식는 동안 쌀 안에 있는 성분이 바뀌면서 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속도 편안해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으로 밥을 짓느냐입니다. 흰 쌀만 넣고 지으면 결국 다시 당이 확 올라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추천해온 두 가지 아주 간단한 비밀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밥에 무슨 식초냐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맛을 내기 위한 식초가 아닙니다. 밥 짓기 전에 쌀을 불릴 때 물 2컵에 식초 1스푼만 살짝 넣어주면 됩니다. 단 합성 식초가 아닌 현미 식초나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쌀의 전분 구조를 바꿔 혈당 상승 속도를 31%나 낮춰줍니다. 다시 말해 당뇨약 하나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식초는 위산 분비도 도와줘 밥이 더 잘 소화되게 해주고 속이 더부룩한 것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재료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쌀을 씻고 물을 넣고 밥을 짓기 직전 그 물에 올리브 오일을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살짝 떨어뜨려 보세요. 이탈리아 피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쌀과 함께 섭취한 올리브 오일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심장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또한 혈관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 위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식초는 당을 막아주고 올리브 오일은 혈관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정정자 어르신은 그날 이후 쌀을 씻을 때마다 식초를 1스푼, 밥을 짓기 직전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넣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식후에 느껴지던 피로가 줄고
밤에도 푹 자고 아침에 얼굴 붓는 것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번 밥 짓는 게 귀찮아서 전자레인지에 손이 먼저 가시나요? 밥은 여전히 우리 식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밥상 위에 놓인 한 그릇의 밥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식초 1스푼, 올리브 오일 반 스푼. 이 2가지가 당신의 몸을 천천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흰 밥보다는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마트에 가보면 오곡미, 팔곡미, 혼합곡, 귀리, 보리, 흑미 같은 잡곡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아무거나 섞어서 밥을 짓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잡곡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은 아무 잡곡이나 넣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픈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은 줄고 장의 움직임도 느려지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잡곡밥도 이젠 몸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10가지 넘는 잡곡을 한꺼번에 넣어 먹다가 속쓰림, 소화불량, 설사, 변비를 겪고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잡곡은 내 몸에 맞게 잘 골라야 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잡곡이 있습니다. 먼저 율무입니다.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방질이 많고 소화 시간이 길어 위장이 약한 분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찰보리나 찰흑미, 찰현미 같은 찰자 붙은 잡곡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곡물은 전분이 끈적하고 점성이 높아서 위에 오래 머물게 되며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콩이나 서리태 같은 콩류도 껍질이 단단하고 단백질이 많아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겐 체하거나 속이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 역시 해독 작용이 강하긴 하지만 장의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잡곡이 어르신들에게 더 잘 맞을까요? 가장 먼저 귀리를 추천합니다. 귀리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잡곡 중 하나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장 안에 있는 유익균을 늘려주는 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드럽게 불려져서 식감도 좋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 다음은 쌀보리입니다. 겉보리보다는 껍질이 제거된 쌀보리가 좋고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만 섞는 게 적당합니다. 흰쌀과 현미를 섞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미만으로 밥을 지으면 껍질이 딱딱해서 소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흰쌀 2컵에 현미 1컵 정도 섞으면 영양은 살리면서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장도 좋습니다. 기장은 부드럽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위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많은 종류의 잡곡을 한꺼번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귀리 1숟가락, 기장 1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몸이 괜찮은지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하룻밤 이상 충분히 불린 후에 밥을 짓고 밥을 드실 땐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박명희 할머니도 마트에서 오곡미라고 써 있는 혼합곡을 사다 밥을 지어 드셨다가 며칠 만에 속이 거북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돼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귀리 1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보리와 기장을 아주 조금씩 섞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나자 식후 더부룩함도 줄고 배변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잡곡밥을 먹는 건 좋지만 몸에 맞는 잡곡을 고르는 건 더 중요합니다. 밥은 매일 먹는 약입니다. 그 속에 어떤 곡물을 넣느냐에 따라 당신의 몸은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잡곡이나 넣지 마세요. 잡곡에도 당신 몸에 맞는 궁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대로만 밥을 바꿔 드셔도 몸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한지 모르겠어. 약은 꼬박꼬박 챙기는데 몸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아. 어제 잠은 분명히 잤는데 아침에 눈이 안 떠져. 그 이유가 염증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몸속 여기저기에서 조용한 염증이 생깁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늘 뻐근하고 피곤하고 속이 불편하고 마음까지 가라앉는 날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약을 먹지 않고도 매일 먹는 밥 위에 노란 가루 하나만 뿌려서 조용히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어떠실까요? 그게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은 예전부터 카레를 만들 때 쓰는 향신료로만 알았지만 요즘은 몸속 염증을 잠재우는 자연의 약초로 불립니다. 밥을 다 지은 후 따뜻한 밥 위에 강황 가루를 티스푼으로 하나만 살짝 뿌려보세요. 그 다음 숟가락으로 밥을 살살 섞어 드시면 됩니다. 향이 세지 않고 색깔이 은근히 노랗게 배어들어 보기에도 참 예쁩니다. 특히 이 강황은 예전처럼 자고 나도 피곤하던 아침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손발 저림이 덜해지고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줄어들고 식사 후 눕고 싶은 그 무거운 느낌도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박명희 할머니는 강황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밥을 바꾸라는 말에 따라 식초 넣고 잡곡 조금 섞고 올리브 오일 한두 방울 넣는 습관을 들인 뒤 밥 위에 노란 가루 하나 얹는 일까지 해본 것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이 더 잘 떠지고 무릎이 덜 욱신거리고 산책을 나갔다 돌아와도 몸이 그리 무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황은 기름과 같이 먹을 때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밥 짓기 전 물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섞어두는 것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딱 하나입니다. 강황은 밥 짓기 전에 넣지 마세요. 뜨거운 물에서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꼭 밥이 다 된 다음 따뜻할 때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티스푼으로 하나? 너무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밥 한 공기당 노란 가루 하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색도 곱고 향도 세지 않아 어르신들 입에도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드셔보시면 오히려 밥맛이 담백해졌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 노란 가루 하나가 밥을 약처럼 바꿔준다는 겁니다. 약국에 가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 밥상에서 내 몸을 천천히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강황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챙기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밥 지을 때 한 번, 밥 먹기 전에 한 번, 티스푼으로 톡 그 한 숟갈이면 됩니다. 박명희 할머니는 요즘 말합니다. 나는 약보다 밥이 먼저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밥 위에 뿌린 노란 가루가 내 몸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줬어요. 혹시 당신도 요즘 피곤함이 오래가고 몸이 무겁고 마음까지 지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밥 위에 노란 가루 하나만 얹어보세요. 그 한 숟갈이 당신의 밥상을 바꾸고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리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밥이 몸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누구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밥이 약이 되기도 하고 조용히 병을 키우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밥은 참 정직한 음식입니다.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내 몸은 금세 반응을 보여줍니다. 속이 편해지고 밤에 푹 자고 아침에 눈이 더 쉽게 떠지는 그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밥 짓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실천해보고 싶은 밥 습관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걸 먼저 해보시겠어요? 식초 넣기, 잡곡 고르기,
강황 뿌리기, 아니면 밥을 10분 식히는 것부터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